상표가 과한 거 치고 식소리 있는 상품이 잘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잠 오는데 오후에 재밌게 저녁 학교는 강의 한다고 마대가구를 하시는데 정말 부담됩니다. 예, 제가 받은 강의들은 무엇인가? 예, 제가 학교에서 사회정의 강의라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제목은 꼭 그 재작년에 그 데이비트를 친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제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기가 싶어서 아닙니다. 뭐 관련이 있겠죠. 근데 가령 뭐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 추상명사를 정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의 정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말에 이제 글자로 써놓으면 똑같은데 발음이 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는 발음까지도 똑같아서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의의 정의하면 혹시 혼동이 되실까 싶어서 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저 소개도 좀 이상하게 봤고요. 간단한 수학 퀴즈인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는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은 못 맞춥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추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게요? 노동. 예? 노동. 노동. 아, 근처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은 노동이잖아요. 노동하고 노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겁니다. 필요. 강의를 끊으면 잠이 오는 건데 그거 비슷합니다. 강의 플러스 강의는 수학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걸 힌트 삼아서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요. 네? 4. 박수합니다.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네, 정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 2 더하기 1은 옛날에 우리같이 옛날에 그 힘들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2하고 2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렵다고 가령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교정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2에 2가 더 나면 예, 던지다 그런 답도 있습니다. 근데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원래 추상명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말에 원래 정의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말에 정의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전에서 굳이 찾는다면 뭐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맹자에 보면 맹자 맨 앞에 보면 맹자가 이제 왕한테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나라 해왕한테 갔는데 해왕이 하는 말이 참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는데 또 맹자가 오면 뭐 대접도 해주고 돈도 좀 들고 하니까 잔뜩 기대를 하면서 아 선생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 어떻게 이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가 아니고 의롭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필말 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뿐이다. 그런 정도였다 이 말인데 가까이 가자면 정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떤 게 중요했느냐? 윤리가 중요했죠, 사실. 삼강오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강오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정의는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삼강오륜, 삼강 다 외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륜 중에 3개만 외우실 분?
네, 뭐 다 아시면서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아시듯이 지켜야 할 도리는 도리인데 모르는 사람 사이에 지키는 도리가 아니고 아는 사람 사이에 지키는 도리입니다. 임금님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 또 부부, 뭐 그런 식이다. 또 그에 이제 오륜에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아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아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보다,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서양하고 비슷하긴 많지만 모르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게 오래전부터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서양식 정의입니다. 그 왜 우리 정의의 여신 이렇게 보면 정의의 여신이 뭘 들고 있죠? 횃불? 횃불도 들고 같긴 한데 그거는 든 여신도 있고 안 든 여신도 있고 확실하게 들고 있는 게 뭐죠? 예,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관념, 특히 로마 사람들 관념이죠. 로마 사람들 관념은 로마라는 때는 법도 발전을 많이 했고 정의 관념 이런 것도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저울이라는 거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은, 한쪽에 줄을 놓고 한쪽에는 물건을 놓고 해서 수평을 이루면 아 이거는 됐어, just 하다. 물론 로마 말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균형이 딱 맞으면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 발전된 정의론이고, 동양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문제보다는 아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과거에 한 100년 전쯤에 뭐 우리 선조들 같으면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가 별로 생소하지 않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뭐 단어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감정이 없는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났다니까 법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집권 이래 수출 갑자기 이제 급격한 그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뭐 대외의존도도 높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출 산업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공단이 구로동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구로공단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구로공단 이름이 바뀌고, 원래 시작은 뭐 그 당시에 뭐 처음에 우리가 수출했던 것이 섬유, 그 다음에 뭐 가발, 그 다음에 봉제, 뭐 그런 거를 했던 공단입니다. 구로공단이. 근데 그 구로공단이 박정희가 집권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단지 만들 데 없나, 뭐 서울에서 좀 가까운데 뭐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구로동에 땅이 이렇게 막 온갖 쭉 있는 거예요. 아, 됐어, 저기에다 해야 돼. 그런데 그 땅은 실은 뭐 내일도 강의가 있겠습니다만 1950년에 6.25가 되기 직전에 남한에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나눠줬던 땅이에요. 그 기록도 다 있고 등록도 다 있어요. 다 있는 그 확실한 개인한테 국민한테 분배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군사정부가 뭐 그런 게 뭐 눈에 들어오니까 좀 해 하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빼들어가지고 공단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농사 짓던 사람 날벼락을 맞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농민 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공무원들 뭐 건의를 막 했어요. 군사정부가 어떤 줄도 잘 모르고, 아 이거는 농민 땅입니다. 이건 뭐 그 토지 개혁할 때 다 나눴던 땅입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도 잡아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소 쳐놨습니다. 땅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한 지주한테는 그냥 놔두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지주는 형사처벌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세상이 이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정의롭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뻔합니다. 뻔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동양이다 서양이다 관계없이 정의가 뭐다를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행히 바로잡아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서 그 이전에 형사하고 민사하고 다른 건 아쉽고 형사재판에서는 다 그게 다 해결이 됐고 민사재판에서 마저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정의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원래 받아야 하는 그런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예처럼 국가와 국민, 국가는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주체입니다. 국가하고 개인하고 국민하고 권력이 똑같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통위반해도 잡아놓을 사람 아무도 없고 범죄 저질러도 처벌할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공권력이라는 건 원래 국민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조직사회에서 사는데 조직에서의 상관은 부하보다 당연히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직장인인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아무리 직장이라고 하지만 상황한 게 없어. 야, 니하고 내하고 계급장 끼자. 뭐 이래가지고는 기강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한이나 권력이나 차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한의 남용,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남용을 하면 정의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등한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정의에는 두 차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크게 봐서 원래 차등이 전제가 되는 그런 관계 속의 정의가 있고 아까 뭐 정의 내신이 저울을 이렇게 든다고 했지만 원래 기울게 돼 있는 거, 그 제대로 기울었느냐 그걸 보는 게 있고 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모든 주체가 단위가 동등한 가운데 수평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동양에서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상호관계가 인신, 그죠? 그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부부. 부부는 평등하지 않느냐. 그거는 요즘 이야기예요. 그 삼강원이 나왔을 때 부부에서는 부인은 남편한테 맹령을 하게 돼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불평등한 존재의 관계를, 아는 사람끼리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평등한,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평등이 전제되는 관계 속에서의 바른도리 그런 것입니다. 정의를 다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봐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국가 국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속의 정의 이런 것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당장 공권력이 동원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쫓아오놓고 죽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등한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되는 것이 바르냐. 그러면 대등한 사람끼리 무언가를 똑바로 이렇게 되는 관계라는 건 결국은 여러 사람이 관련되니까 그것이 사회적이고 혼자서 되는 거 아니고 내 혼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그처럼 정의하면 사회적이고 저울처럼 적어도 두 당사자가 있어야 뭔가 정의할 것이 있으니까 사회적이고 또 모르는 사람끼리의 관계는 그것이 대부분 분배정이야. 서로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분배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이다, 물자다, 소득이다, 또 명예다, 온갖
가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편적 복지를 막 강조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 복지 조항 왜 이명철이 손자한테 또는 이건희 손자한테 우리가 돈 내가지고 급식을 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것이 정의로우냐에 대해서는 합일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 10페이지 7입니다. 7이 아니고 1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럭키 세븐 되라고 하고, 군대를 하는 여러 제도 유형이 있는데, 분류 기준을 하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엄한 걸 보느냐 안 보느냐.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이 평등하게 다 존엄하지, 누구든지 다 평등하고 누구든지 생명은 다 존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가 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뭐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러냐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되기는 얼마 안 됩니다. 여성의 보통 선거권, 보통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거 매달 얼마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척결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 평등한 존엄성을 존중하느냐? 사람은 뭐 평등해. 사람이 당연히 뭐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예전에 잘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그 가치를 누가 취득하느냐. 가치를 만드는데 노력한 사람을 가지느냐. 아니야, 뭐 노력하고 뭐 관계 있어. 노력 관계 없이 뭐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칸이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공란이죠. 노력한 사람은 모두 평등한 가운데 노력한 사람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가도록 하자.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존엄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회를 분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이름을 붙이자면은 기회균등형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균등형 안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존엄한데, 그러면 기회균등을 보장하다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걱정이 되면 그 밑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줄 수 있도록 하자.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필요해. 뭐 그런 거 있어. 뭐 다 같이 똑같이 나누지 뭐. 누가 생산을 했던 간에 똑같이 공산주의 같은 것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균분형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평등하게 뭐 평등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 안 해도 가져갈 수 있어. 아니면 노예제 같은 그런 걸 생각해 보시죠. 거기는 원래 열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인종이야.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노예가 뭐 이랬다고 해서 지껏 차지하는 거지. 수준이 다 차지하는 거지. 이 특권이거든. 이 특권이.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노예제도가 철폐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150년 전까지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홍인됐지 않습니까? 관상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관 상놈이 철폐된 것이 한 100년 전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에 따라서 차지할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그 뒤에도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능력이 갖고 운이 갖고 하더라도 차지할 수 있는 따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것이 좋냐? 이상적이기는 저는 필요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생산을 했든 간에, 노력을 누가 했든 간에 필요한 사람이 가능하면 좋겠다. 권력도 필요한 사람이 차지하면 좋겠다. 가령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차지하는 것만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뭘 교통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제가 교통위반을 했으니까 제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형은 그게 아니고 처벌받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죠. 우리가 뭐 분배적이라고 하면 좋은 걸 차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벌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방향일 뿐이지 대칭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벌 받을 때도 역시 받을 입장이 되는 사람, 받아도 괜찮은 사람, 형편이 되는 사람이 벌을 받도록 한다는 쪽으로 지지를 하셔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강사가 가보니까 뭔가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기회변동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변동형은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니까 벌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면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교통위반을 한 사람이 벌금을 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회변동형입니다. 그러면 사회제도를 만든다면 저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바람직하기는 필요형이지만은 필요형을 제도화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혼자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 다르게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기회등등형, 필요형, 충분형, 그 다음에 특권형. 특권형을 지지하면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권형도 나름대로 당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도에서는 특권형 제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도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인도 기행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난리를 치고 그러던데 또 가야 된다 할까 봐.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형이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저는요, 자신이 엘리트 계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특권형을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엘리트지만 엘리트가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편분형.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 어떻습니까? 웃으시네. 네, 그러면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네.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보면 거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광장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습니까? 그걸 관계없이. 그걸 토마스 모는 유토피아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바로 필요형입니다. 다 같이 기하고 다 같이 소비하고 필요형으로 사회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까 10분쯤 됐습니다. 그러면 기회균등형이 괜찮은 사회제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조금 한 15분쯤 되네요. 그러면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권이 많습니다. 기권하신 분의 마음속에는 뭐야, 네가 강의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형이 바람직하다고 자꾸 이렇게 그 약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동의를 좀 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여기 또 모임 자체가 대부분 기독교인이시고, 뭐 성경에 보면은 자꾸 이렇게 자기나 이웃을 돕는 거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셨을, 그런 쪽으로 지지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바람직한 상태고, 지금과 같은 우리 인류의 수준의 필요형으로 유토피아에 나오듯이 야 버은 거 처음 갖다 놔, 뭐 필요한 사람은 마음대로 가져가, 이렇게 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겠나 하고 걱정하는 분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아닙니까? 아까 필요형에 손드신 분 중에 아니야 그래도 사회가 잘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 혼자만 자꾸 하면 잡아오거든요, 이야기를.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네. 필요형은 사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별로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닐까요? 아니야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빨리 강의를 마칠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지금 스케줄을 보면은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안 좋아할 겁니다. 아까 소개하신 분의 우려대로 분명히 반 이상이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빨리, 지금 벌써 시작한 지 한 20분쯤 됐거든요. 가급적 빨리 끝내고, 지금부터 한 15분 내로 강의를 끝내고, 좋아가지고, 강의를 끝내고, 조금 쉰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 논평, 그리고 해서 쌍방향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회균등형이라고 보고, 지금과 같은 인류 수준에서는 기회균등형만 돼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기회균등형 분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위에. 사전적으로 평등을 다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한 사람한테 결과를 주는 겁니다. 교통위반을 한 사람한테 벌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회균등은 교통위반을 할 기회를 다 평등하게 보장하고, 교통위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다 평등하게 보장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교통위반했으면 야 네가 위반했잖아, 네가 벌금 내라, 기회균등이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 기회균등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 능력, 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뭐 시험을 보는데 태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좀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은 사람이 시험 바로 앞에서 노력한다고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평소에 능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평소 실력,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근데 능력에는 자기가 키운 능력 위에 타고난 건강 또는 타고난 부지런한 성품, 그런 것이 다 작용을 합니다. 자기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건 부모로부터 선천적 물려받은 자질 또는 뭐 성장 환경 이런 것이 다 가미를 하고, 가정이 아니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행동이 좀 다르죠.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조금 천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뭐가 좀 다릅니다. 예, 이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 위반을 하더라도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하는 수도 있고, 과속을 했는데도 카메라 없어서 안 잡히는 수도 있잖아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도 대단히 훌륭한 학생인데 공부 안 한 부분에서 탁 나와요. 교수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공부 안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내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핑핑 놀았는데 시험 치기 전에 뭐 초치기를 탁 했는데 거기서 시험이 딱 나왔어요. 분명히 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 능력, 운 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노력해서 좀 더 실력을 쌓았다. 이게 선택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자기가 아무리 선택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 운이라든지, 뭐 운에 의해서 형성되는 무슨 자기 재능이나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사회 제도에 따라서 그런 요인을 어느 정도 결과에 관련시키느냐, 이 제도가 또 달라집니다. 교통위반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처벌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교수는, 이걸 사회제도라고 할 수 없죠. 어떤 교수는 시험, 그러니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딱 해가지고 그 점수보다 성적 차이가 많이 향상된, 성적이 많이 향상된 사람한테 A를 주고 그거 비슷한 사람은 B를 주고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제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두 교수 중에 어느 쪽이 좋습니까? 향상을 보는 것이 좋다. 아니야. 향상이고 뭐고 관계없이 결과가 좋으면 좋은 점수 주고 아니면 앞에 향상을 A형, 결과를 B형이라고 하면 A형을 지지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B형을 지지하시는 분. 이상하네요. 여러분은 뭘 B형 사회에서 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제기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빈부격차의 원인이 어디입니다. 아까 이제 분배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분배정의 여기에 관심을 제일 많이 끄는 것이 분배정의니까요. 분배격차의 원인.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운이 작용했으면 결과가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회경쟁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원인이죠. 순전히 그 사람 탓입니다. 교통위반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운은 그 사람 탓이 아니지 않냐. 그래도 딴 사람이 뭐 교통위반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련, 개인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일단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인, 사회제도, 특권적인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신분제도, 그죠? 대표적인 신분제도가 바로 양반 상놈, 노예제도, 뭐 그런 것이 신분제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분제도의 카스트를 아까 말씀드렸고, 또 요즘의 경우에 법적으로 신분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신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들어가느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이거 사실상 신분 제도는 이게 뭡니까? 아마 오전 강의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사실상 신분으로 작용하는 학벌. 뭐 인류학교 나오면 인생의 전망이 밝아지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능력 가지고 하지 않고 학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사에 일하면서. 요즘은 좀 그런 걸 타파하려면 그런 노력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은 저같이 대구 사는 사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정치적 가치를,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인간적 비중도 있습니다. 지방대학 교수가 글을 하나 쓰는 거하고 서울의 어느 대학이라고 이름 붙은데 그 사람이 신문 칼럼을 쓰는 거하고 독자들이 반응이 달라요. 지방대학? 이건 안 봐도 돼. 예. 이 개인적인 원인하고 사회적 원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개인적인 원인의 세 가지도 순전히 노력만 인정을 해주느냐, 노력의 결과만, 아까 뭐 시험 점수 매긴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은 8시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똑같은 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A야. 이 학생은 4시간 강의를 열심히 똑같은 강도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맞아, 결과적으로 뭐 채점 결과가 안 맞아도 이 학생이 B. 이렇게 하는 것이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그 다음에 능력형. 평소에 머리까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운까지 같이 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특권형 제도까지는 반대로 해. 그러면 기획인등에만 해도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노력만. 교수가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만큼 몇 시간 공부를 했느냐, 시험 공부를 했느냐만 가지고 학점을 내라. 노력해줍니다. 처벌을 할 때도 제가 뭐 얘를 성적 이러면 자꾸 좋은 거 따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처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한 거, 노력한 거, 그러니까 평소에 실력 쌓고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큼 시간 넣어서 순수히 선택의 결과,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선택의 결과, 그거를 보겠다. 아니야, 그럴 거 없잖아. 운까지 다 보자. 어떻게 뭐 노력이 뭐다 뭐 이런 거 다 하느냐. 운까지 다 보고, 운이 없어서 교통위반에 걸린 사람은 그 벌금 물어야 돼. 뭐 하는 수 없지 뭐. 이거 시험 쳤는데 교수가 지 아는 거 상내에서 점수가 좋았습니다. 하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까지 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세부적으로 가를 필요가 없으니까. 노력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결과만 보고 그냥 채점을 해서 내야 되니까. 교수로서는 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 교수만이 아니고 사회 제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도 운영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제도 운영 비용이라는 걸 이야기하다니. 자,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가운데 선택한 것만 보느냐. 아니야, 운까지 다 봐. 운의 결과까지 다 인정을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까지만 보자. 그래야 능력 발휘를 할 거냐, 할 거 아니냐. 능력 발휘를 시키려면 능력이 좋아서 결과가 좋은 것도 인정을 하자. 그런 입장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택형, 운까지 다 인정하는, 여건까지 다 인정하는 여건형, 또 아니야, 노력과 능력 두 가지만 인정을 해. 운은 좀 곤란하잖아요. 운은 인정하지 마자. 자, 그러면 그 정의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노력의 결과만, 즉 선택형의 제도가 좋다. 그것이 정의롭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없으시면, 조금 있으시면. 그 다음에 운까지는 다 인정해도 괜찮아. 조금 많으시네요. 능력까지 인정하면 좋겠다. 능력까지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엇갈리는데 최소한 합의를 본 거는, 지금까지 합의를 본 거는 특권형은 안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특권형을 지지하더라도 겉으로 나는 특권형을 지지합니다 하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은 적어도 요즘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만장일치입니다. 특권이 있는 세상은 안 된다.
특권적인 제도는 안 된다. 이것이 만장일치다. 그러면은 특권 중에 아까 뭐 신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당장 죽지 않습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 없으면 당장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특권은 뭐 소득이 좀 많고 적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연은 없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생존의 그야말로 전제 조건이잖아요. 사람의 생존의 존재의 전제 조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는 공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공기를 숨쉴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기를 숨쉴 권리가 없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공기를 숨쉴 권리만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명백히 특권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숨쉴 권리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한에서는 숨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물을 마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특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저는 뭐 서해 안 다녀서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왜 하느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도록 땅의 성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다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토질이 좋은 땅, 나쁜 땅, 뭐 햇빛이 잘 드는 땅, 햇빛이 덜 잘 드는 땅, 물이 잘 빠지는 땅, 잘 안 빠지는 땅, 그런 차등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살면 더 교통이 편한 땅, 교통이 편하지 않은 땅, 이 사람이 만든 조건이에요, 그죠? 교통카는 건, 그죠? 또 장사가 잘 되는 땅, 장사가 잘 안 되는 땅, 그것도 사람이 만든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장사 잘 되라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시고 그런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어진 조건이 그렇다니 인간의 생존 조건이 존재 조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토지의 등급별 면적도 양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땅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 못해요. 이 방안에 어느 위치가 강의 듣기에 제일 좋은 위치입니까? 아니면은 강의를 바로 안 듣기에 제일 좋은 위치입니까? 어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은 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 못하잖아요. 나는 좀 숨어가지고 좀 그거는 졸아야 되는데 차마 결선을 할 수 없고 위치가 가면서 좀 졸아야 되는데 좀 바로 눈이 안 보여 부딪히지 않는데 그런데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선점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그 자리 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등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자, 보고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먹을 수밖에 없을 때,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독을 빼야죠, 뭐. 독을 빼야죠. 보고에서 독 빼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처럼 특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특권적 제도에서 독을 빼면 됩니다. 해독제를 쓰면 됩니다. 특권적 제도의 해독제 1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해독의 삼원칙 있죠. 해독의 삼원칙. 하나는 특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꼭 필요한 만큼 인정하자.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이상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권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기왕이 인정하는 김에 좀 더 많이 인정하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특권을 취득할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양관상놈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그 불가피한 게 아니지만 얘가 물론 잘못됐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들자면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든지 동등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불황한 계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든지 동등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추첨을 하면 제일 동등하죠. 매년 추첨을 하면 더 좋습니다. 매달 추첨하면 더 좋아요. 그죠? 하루에도 12번씩 추첨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12번씩 하면은 추첨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권을 취득을 했으면 그 특권으로 인한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특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면 좋은 땅을 차지한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독의 삼원칙입니다. 최소한의 특권만 보장을 하자. 특권을 취득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을 하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평등하게 보장하면은 하루에 12번씩, 24번씩, 100번씩 추첨하다 볼일 다 보니까 그러면 적당한 기간을 주고 만약 추첨을 한다고 하면 그 추첨을 한 후에 그 기간, 특권 기간을 어느 정도 긴 기간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 특권으로 인한 이익을 내놔라. 그러니까 특권을 차지하건 차지하지 않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해독의 삼원칙입니다. 도보에서 독만 빼면은 훌륭한 식품이 되듯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 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권의 이익을 내놔서 다 같이 나눈다면 토지의 경우에 토지가 어느 토지가 또 좋고 어느 토지가 좀 나쁘고 이러면 그 좋은 토지로 인한 이익 그거를 지대라고 하거든요. 용어가 좀 까다롭지만 하여튼 학술적으로 좋은 토지의 이익 그거를 지대라고 합니다. 토지 가치를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를 내놓고 모든 사람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까 먼저 와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신 분 있죠? 먼저 왔으니까 2시간 동안 내 거다 이러시지 말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 만큼 300원씩 내세요. 나는 이거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200원만 내시고 그래서 다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습니까?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특권의 독을 빼는 게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지 가치만 해도 연간 놀라지 마십시오. 토지 가치만 해도 연간 얼마쯤 될까요? 최소한 200조쯤은 됩니다. 연간 200조. 그러면 우리 국민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200조 나누기 5천만 원이면 한 사람이 얼마죠? 5,4,20 사흘만이 사흘만데 40만 원이 사흘만이 4천만 원. 네. 사람이 척 봐서 하는 게 있고 머리를 대충 굴려야 하는 게 있고 400만 원. 5인 가족 같으면 4인 가족 요즘 3인 가족이라고 보면 400만 원 곱하기 3인 가족 하면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자, 그러면 아까 필요형, 중부형, 유토피아 같은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인간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난 욕심을 부리잖아. 아주 큰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세상, 필요형 세상, 또는 뭐 그거를 박애형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하건 안 하건 1년에 400만 원을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특권형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토지 가치에서만 1년에 400만 원이 내 돈입니다. 근데 자연이 토지밖에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잖아요. 자연 외에도 특권이 많지 않습니까? 그 특권, 뭐 정부에서 인정하는 무슨 특허라든지 뭐 무슨 또 경제 성장을 이유로 해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거 다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유 다 내놔야 돼요. 모든 국민이 나눠야 된다. 근데 옛날에 뭐 아까 구로공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기업이 특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아서 성장해놓고 지금은 몰라라 거기 딱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때 특혜 받았으면 다 내놔야죠. 그때는 성장을 위한 그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안 내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책이 성공한 다음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상당한 금액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400~500만 원, 뭐 조금 뭐 여유있게 잡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 돈이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저는 내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왜 지숟가락 물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먹을 거 걱정하느냐? 둘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입을 거 걱정하느냐? 안 하지 않느냐? 먼저 하느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을 못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시면 성경은 다 믿으실 테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저는 믿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고 의만 행하면, 즉 정의냐, 옛날에 우리말에 정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걸 의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의만 행하면 최소한이, 의는 최소한입니다. 의보다 더 나은 거는 당연히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지만 최소한 의만 너희가 따르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도 뭐 특권형은 다 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커밍아웃은 안 해서 그렇지만 또 어쨌든 왜 특권형은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특권형만 아니면 다 같이 인정하는 그런 사회제도 속에서는 1년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내 돈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특권을 누리는 사람 손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차지하는 사람이 물론 다 특권자예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특권화된 특권적인 사회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회제도에 적응하느라고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특권층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1년에 1000만 원씩은 내 돈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그 무슨 북 콘서트라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거는 정의라는 그런 거창한 구호. 정의 하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어렵고 정의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나 특권형 제도는 안 된다. 그것만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1년에 적어도 1000만 원은 내 돈이고 그 1000만 원으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어렵게 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또 상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또 때로는 교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학위를 해야 돼. 내가 뭐 박사학위 받으면 지도교수한테 못 비면 안 돼.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들어 품어준다면 하나님한테서 받은 달란트를 그것도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주시고,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누군가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모르지만 어쨌든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를 키워서 참 그 세상을 좋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왜 더러운 상관 밑에서, 더러운 교수 밑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목구멍에 거미줄 칠까봐 그러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보람있게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런 사명감, 사명, 그런 가치,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의만 지키는, 의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뭐 사랑이나 자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의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든 구호가 거창한 추상적인 뭐 사랑이나 자비다, 뭐 무슨 흥분이다, 필요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기적인 구호.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끝에 써놨죠. 물론 다음 페이지에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걸 뒷페이지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거든요. 아까 약속한 시간 지금 거의 뭐. 근데 제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 동의를 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제가 내돈 하면은 기운차게 하시면은 3번 하겠습니다. 자, 내돈 올려! 내돈 올려! 내돈 올려! 네, 감사합니다. 한 10분 쉬면 되겠죠? 네. 진행하시는 분? 네, 10분 쉬 강의를 들었고 10분만 쉬라고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뭘 10분이나 쉬어? 돈 아까운데, 가벼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사람인 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공통적이다. 그 강의 교재 보시면 10페이지에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워낙 유명한 문구니까 분배에 관한 여러 제도 원칙 중에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그것이 분배주의다. 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다. 분배주의다. 말 좋죠. 굉장히 원래 추상적인 말일수록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그러니까 나한테 내 거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너한테 내 거 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거를 외친 또는 바로 안 외친 내 돈 돌리다.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내 돈 돌리는 거. 아니 내 돈을 뺏들어가시면 돌려주는 게 그게 정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 사회정의, 특히 이제 분배정의에 대해서 요즘 세상에 크게 두 가지로 그 학파를 구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나 뭐 경제학 하신 분은 다
특수하게 아시는 사람 이름인데,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는 이제 롤즈라는 사람 입장이고, 하나는 노직이라는 사람 입장입니다. 이 두 분은 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노직이라는 분은 롤즈의 한 20몇 살 아래인 사람입니다. 가령 이제 오전에 강의하신 그 남기혁 박사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몇 살 정도 더 나시십니다. 맞아요? 박사님가? 예. 맞습니까? 예, 20살 됩니까? 예. 네, 그쯤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제가 롤즈라고 하면 내가 무슨 박사를 탁 내놨어요. 롤즈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뭐 이룬 거 빼놓고는 전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차지한다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적이 두 번이 들어가는데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다. 영어로는 morally arbitrary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가 노력 안 했는데 왜 가져가? 그거는 설령 사회제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사회제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다.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멋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려면 이런 조건 하에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근데 노직이라는 이 젊은 분은 저희 20년 선배가 그런 이론을 내가지고 세계적 명성을 얻으니까 선배님 아닙니다. 운까지 다 인정을 해야 된다. 노력 외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능력, 운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까지 다 인정해야지. 사람이 존엄하다는 게 뭡니까? 운이 닥치고 그 사람한테 닥친 운까지 다 인정해 그것이 존엄한 거지. 운, 야, 그 니까 아니야. 그리고 뭐 조사해가지고 갈라내고 그거는 사람을 존엄하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엄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이 노직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직과 같은 입장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기를 자유치상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자유치상주의, 치상이라는 말 자체에 뭐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그 친구 지지 안 해. 환기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그 뉴스에 자기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독자한테 이렇게 탁 해놓고는 아무개나 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뭔가를 발표를 하고 아무개는 가령 환경단체는 그것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했으면 다 같이 말하고 발표하면 다 같이 발표해야지. 누구는 발표하고 누구는 밝히고 누구는 무슨 뭐 강조하고 누구는 주장만 합니까? 그런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듯이 자유치상주의라는 번역어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나쁜 의미로 쓴다. 근데 보통은 노직과 같은 입장을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사람이 차마 그럴 수 있냐. 노직과 같은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것도 오해에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나간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운이 나빠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노력을 안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노직의 입장에서는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런 나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직과 같은 입장을 조금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어떻게 저런 주장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치상주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노직은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그런 자유치상주의, 저는 뭐 그걸 최대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도
인간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노직과 같은 또 훌륭한 철학자도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돈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아나키 그 책이 있네요. 그 책에 노직의 대표작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 돈이 있다는 거하고 거의 근처에까지 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진정한 가치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본인이 상상력이 못 미쳐서 끝까지는 못 갔을 지언정 길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신자유주의 하면은 요즘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그분도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쌓은, 물론 경제학적 기초도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적 기초도 있지만은 철학적 기초도 공립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보 쪽에서는 또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돈 돌리도. 아, 그거 맞다고 그랬어요. 내 돈을 뭐 가지고 돌리십니까? 토지 가치로 돌리자고 그랬죠, 그죠? 네. 토지 가치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그랬죠. 토지 가치를 걷는 그 세금, 토지 보유세, 또 오전에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그 세금, 그 세금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덜 나쁘다 그랬죠. 좋다 소리는 안 했죠. 그 사람은 모든 세금을 나쁘다고 보니까 나쁜 중에서도 제일 덜 나쁘면 세금 중에서 제일 좋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그런 거 거둬야 돼. 환경세, 토지세 그런 거 거둬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그게 이제 정치하고 얽히면은 이 누구 집제 이하고는 안 만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인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고 자신은 수준 높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현재 어쨌든 뭐 사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참 서로 막 싸우고 이런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의하면 둘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자유주의, 좋아. 네가 이야기하는 거 다 따라갈게. 그러나 내 돈 내놔라.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 돈 찾아주기거든요. 맞죠? 아닙니까? 또 뭐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기 돈 찾아주기입니다. 지가 번 거, 지가 먹는 거 문까지도 포함을 해서 아까 노직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근데 복지 쪽에서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자기 돈 자기 찾아가는데 왜 나쁩니까 그게? 그런데 신자유주의 쪽에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자기의 그 철학에 충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정말로 제 돈 찾아주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처럼 노직처럼 그 대가처럼 그쪽의 대가처럼 솔직하게 그래 우리가 내놓는 정책 처방 중에 이건 빠졌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는 떠받들면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안 따르는가 모르겠어요. 나쁜 손자들이에요. 현실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사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본질에 충실하면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그죠? 좌파하고 우파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지도 지 찾아가지고 지가 생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저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상급식 할 건 뭐 있어요? 지도를 쎄버렸는데 1년 참여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무상급식을 해도 되죠.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본질에 충실하고 정말로 성경에 충실하고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다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논평과 질문을 받아서 쌍방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13년 만에 뵌 것 같고요. 그동안에 머리도 많이 키워주시고 시간이 훌륭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국가적인 질문인데요. 개인적인 질문은 10년 전에 그때 정광수 교수님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수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저는 저희 집에 그 진부와 진공과 진보 책이 저희 서재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눈에 띄는 건 잘 안 보게 되죠. 그만큼 저는 교수님 존경하고 읽으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물론 번역이지만 그 번역 이면에 있는 그 생각들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질문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마치 인도의 간디처럼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런 한국교회가 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정책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실행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저항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공주의를 펼쳐나가는 저항 세력이 있고 우리가 대충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그런 걸 좀 주관적으로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하는 여기 또 나오고 지금 강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관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제 그 토지세,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거 좀 오늘 여기 처음 와서요. 토지 보유세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토지에 이제 세금을 많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겼냐면 토지에다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니까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단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땅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종종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동해시인데 동해시를 개발을 한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갖다가 정부에 수용을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수용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본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서울 사람들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보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토지에다가 보유세를 많이 부과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또 대답을 주실 수 있을런지요?
먼저.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내 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연말에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그나마 내 돈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정말 뽑아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뽑아야 되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군지 안철수 씨를 포함해서 누가 가장 그래도 내 돈을 빨리 찾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를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앞으로 몇 달 남은 동안에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생각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두 가지 느꼈던 점은 이 논리 구사력이 정말 뛰어나시다. 이제 그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놓고 교수님의 이 논리를 이제 코너에 몰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질문 한 가지입니다. 사실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있는데 사실 현미 주제 진보와 빈곤이 나누는 이제 성토모든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고 토지 보유세를 인상을 하되 노력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하자라는 어떤 패키지형을 얘기했는데 이게 현미 주제가 말하는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도 맞고 사실은 그리고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 논리로도 사실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세에 대해서 더 그때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 기업이나 이제 개인이 부담했던 법인세나 노동세를 기본소득을 낮추는 쪽으로 설득하자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강의의 결론은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론은 사실 설득론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받을 돈이 얼마나라는 걸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토지 보유세를 인상하는 이 안을 굉장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갈등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소득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차피 국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경제 정리에도 맞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법인세, 근로소득세 감면 부분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기본소득론을 강조하게 되면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작용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결국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패키지형,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 논리에 있어서는 기본소득론이 좀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부작용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방안들이 어떤 적정한 균형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있습니다. 질문 더 하실 분께 이렇게 해주시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분이 10개에 가까운 또 다른 분이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이 못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첫 질문이 너무 뻑뻑하네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느냐. 내가 뭐 여러 번 지금 근데 성경
기독교의 내용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질문에 질문으로 두 번째. 노무현 정부 때 뭐 정책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참여한 게 없습니다. 벼슬 한 자리 한 적도 없고 그냥 위원회 위원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 있던 실세 중에 제 의견을 존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언론에 노무현 부동산 정책기에는 헨리 조지가 있다. 헨리 조지 밑에는 김영삼이가 있다. 잘못된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농촌에는 농지에서 별로 소득도 안 나는데 농지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매기면은 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또 매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실제 거래가 아니고 과표는 그보다 훨씬 낮지만 어쨌든 아무튼 굉장히 높은 금액을 매기면 농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매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되고 현재의 사용 가치에 따라서 매기는. 아까 지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현재의 지대는 현재의 매매 가격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대보다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그걸 하면은 반 정도는 해결이 되고, 그래도 소득 없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돼요. 세금을 지금 내라가 아니고, 나중에 팔면 내라. 또 뭐 상승할 때 내라. 세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면 돼요. 그건 뭐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책당국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게 이상하죠. 하기 싫으니까 온갖 그런 막 핑계를 대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뭐 자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 주위를 돈다든지 또는 뭐 지구가 중력을 가진다든지 이런 너무나 명백한 물리적 법칙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된다면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온갖 학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선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왜 아무도 없느냐. 지금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토지 문제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느냐, 그래서 유권자들 표를 얻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그걸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그거는 핵심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에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똑같단 말이야. 아, 물론 그건 아니죠. 온도 차이가 있죠. 누구는 안 돼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따르면 6번을 옹호하는 후보는 대통령감으로 부르습니다. 왜? 말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모든 사람 생존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꿈이 이런 건 제가 표절되나 자기 꿈이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자기 돈 찾아주기는 안 하느냐. 자기 차라리 이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잡고 오면 되냐.
당신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지 않느냐? 제가 대통령 한번 나와볼까요? 그러면 내 돈 돌리다 이거 또 저녁 있는 사람보다는 내 돈 돌리다가 되어갔습니다. 저희를 잘 알면서 재미삼아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내 돈 돌리도 하면 자기 돈 있으면 자기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요즘 시장들은 기본소득론과 같은 것이 아니냐. 혹시 기본소득론을 잘 모르실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기본소득론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지하고는 달리 크게 보는 복지 하나지만 달리 모든 사람한테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이건 간에 똑같은 금액을 심사 없이 주는 겁니다. 아까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 이론으로 기본소득 이론입니다. 제가 토지가치만 해도 500만원이 되고 왜 하면은 1,000만원도 더 넘는다. 모든 사람한테 1,000만원씩 나가다오 하는 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제가 현실에서 기본소득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소득론은 자기 돈을 돌려주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누구의 돈이건 간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자 이겁니다. 왜 노력한 사람을,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줘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 국민 상당수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롤즈 말씀을 드렸지만 롤즈조차도 노력에 의한 거는 인정을 했어요. 노력 이외의 요소에 의한 거는 영어를 100% 써서 죄송하면 모럴리아리티. 왜 영어를 쓰냐면 적이 들어가니까 이 분들이 아까 질문하신 분도 계신데 무슨 적 들어가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고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한 그분도 노력에 의한 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세금을 많이 걷다 보면 노력에 의한 것까지도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자기 거인 것까지도 걷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본소득론은 이상은 좋지만 그 실천방법이 잘못됐다. 그는 부도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 들어가 죄송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부적이고 다시 그러나오면 다시 올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회균등형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에 소득 또는 결과가 생기는 원인에 노력, 능력, 운이 있고 크게 나눠서는 자기 선택에 의한 거, 자기 선택과는 무관하게 바깥에서 풀어주는 몇 번 하고 핵심은 물론 운이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운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걷어도 100%를 걷어도 그거는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그죠? 로직과 같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 누군가 그걸 심사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자꾸 커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운의 결과까지도 차지할 만한 정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운의 결과는 세금으로 많이 걷어서 재원으로 써도 얼마든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도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 오히려 운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다소간 부도덕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아까 현실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순전히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도 상당히 되지만 운에 의한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뭐 교수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뭐 교수라든지 무슨 사회에 좀 그렇게 높은 집은 아닙니다만 조금 좋아 보이는 판검사라든지 공무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유로운 교양인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하든 간에 뭐 먹고 사는 거야. 뭐 사람이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숟가락 물 태어났는데 어떻게든 살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한 무렵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였어요. 아니 제대 다 됐다며 한번 와보라. 예.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형이 와가지고 뭐 무슨 교편한 차먹을 생각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교편 제가 무슨 자기는 뭐 속사했다네. 뭐 했죠. 속사는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해요. 그래도 한번 와봐. 그래서 조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속사만 하면 전임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전임강사도 없어요. 연구 경력이 3년이 있어야 전임강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석사했으니까 2년밖에 또 아무 그런 데 대한 꿈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순전이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런 사실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돼서 교수가 안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혜택이라든지 그 이상은 세금을 걷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소득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상당히 걷더라도 꼭 노력을 제외하고 먹는 걷고 그렇게 뭐 엄격하게 구분을 안 하더라도 그 상관관계가 70, 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이양도를 상당히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제도 중에 60%만 돈 목적에 충실하는 자대제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의 이상을 60%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훌륭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하는 제도는 원래 추구하는 그 목적, 그 이상의 그 기준에 60%만 되면 잘하는 겁니다. 사람 수준이 그렇게 안 높거든, 사실은. 그럼 하면 된다. 50% 밑에 같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60%만 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70, 80%, 0.7, 0.8이 된다면 그 설령 노력 소득을 많이 있더라도 소득세 제도가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렇다면 아까 기본소득을 돌아가면 기본소득에서 무작정 세금을 걷어가지고 증세를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면 된다는 그 생각만 고치는 그런 요즘 보편적 복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세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관관계가 한 80%, 8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소득 중에서도 최소한 건 좀 걷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거두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소득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증세입니다. 왜 무조건 증세를 해줍니까? 잘못을 빌고 증세를 하면은 60%만 넣으면 좋다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그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으로 동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들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독일의 지금의 제도가 상당 부분 이 기독교적인 철학의 베이스에 되어 있고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실 거라고 저는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지금 다른 질문을 받기 전에 간단히 꿈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직접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로. 교수님 저 강의 잘 들었고요. 역시 고수들은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요. 예전부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신자유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미국이 지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았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결과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신, 말씀해 주신 정의란 무엇인가가 주로 우리나라의 국한된 예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돈 돌리도가 아프리카나 그런 기아들이 많은 국가에서도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좀 소견이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사실상 저희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지대를 제대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대를 받아들인 집주인들은 그 지대를 또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상당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거꾸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는 편인데요. 저희가 지대를 제대로 환수해서 그것을 100% 환수해서 분배하는 그런 걸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100% 환수하자고 계속해서 시도도 하고 이제 노력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이런 생각은 어떨까? 가진 사람들이 100%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만 납부하고 근데 사실상 100%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부자들이 100% 안 내니까 월세 입자들도 그 상당하는 퍼센트만큼은 우리가 납부하지 않는 운동. 네. 이건 말하자면 국가가 걷어서 복지를 하는 그 차원도 있지만 애초부터 내지 않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 복지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지만 좀 어떤 하나의 툴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도시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굉장히 광역적인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이제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전국토에 그렇게 할 만한 곳도 이제 없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차원의 이제 것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국가 차원의 큰 기반시설을 공급한다거나 큰 프로젝트 할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들은 사실 100% 국가가 환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예, 근데 그 마을 차원에서 보면 사실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공동체 같은 운동들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마을의 어떤 그 환경,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성미사 마을이 이슈화돼서 이제 그곳에 가면 사람이 정말 살기 좋고 뭐 이러는데 그 사실은 그곳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소규모의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라는 운동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 이제 집값, 토지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하는지 거기에마저도 그 부분에서 인간의 노력은 좀 제로로 봐야 하는지 그런 측면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답을 할까요? 그 표정을 보니까 질문 좀 나야. 시간이 가거든요. 예. 먼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나가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념은 그 원리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의 하는 것 치고 이념 그 자체, 본질, 그 이상 그것이 훌륭한 거 보셨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공산주의, 야, 그 사회주의 사회 다 망했지 않냐? 그렇지만 공산주의 이론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모든 걸 분등하게 나눠가지고 자살하는 건데 그 이상 좋은 게 어딨어요? 성경 정신에 충실하자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부르냐?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인간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정신을 겉으로는 따르는데 속으로는 안 따르는 게 인간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건다는 그런 식이죠. 인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를 택한 거예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 본리의 이상, 밀턴 프리드만이 저도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상. 그 하예크라는 그 사람, 또 신자유주의 대로 그런 사람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상을 그대로 따르면 신자유주의가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현실에서는 뭘 따느냐? 간섭하지 마라 이만 따랐습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자, 힘센 사람하고 힘 약한 사람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 맨날 힘 약한 사람이 저 터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나는 약했지만 한 번도 안 터졌어. 손 들어 보십시오. 박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힘 약한 사람은 선생님이나 누구나 편을 들어주길 바라죠.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편을 안 들어주기를, 가만 놔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편을 들지 마라, 가만 놔둬라, 방임해라, 이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거. 이념이 현실의 사단이 돼요. 이념 사단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전투명령이 되면 자기한테 편리한 거, 유리한 것만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세상을 망쳤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망친 겁니다. 그래서 바로 1%와 99%를 분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공주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라든지 세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세상은 똑같아요. 특히 또 이거 토지 문제, 자연의 문제, 이것이 심각한 것이 신생국입니다. 뭐 신생국하면 요즘 이 사람은 저개발국입니다. 저개발국일수록 토종 무슨 특권층이라고 그럴까, 토호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이 토지를 비롯한 중요한 자원을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발전을 하면 결과는 뻔한 거죠. 뭐. 그 사람들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니까 조금씩 나눠주는 두 바퀴 같은 경우도 있듯이 그런 것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저개발 부분 결국은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직접 그럴 표현이 못 되지만은 나름대로 그 세계적으로 그 조지스 운동을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상당한 정도로 공감을 하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자는 지대를 다 내는데 집주인은 지대를 많이 안 낸다. 그 집주인한테 매기는 세금 중에 토지보유세를 얼마 안 되니까요. 가령 뭐 집주인이 토지보유세를 지대 대비 10%를 낸다고 치면, 그러면은 세입자도 집주인한테 10%만 내기 운동을 하자. 공평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공평하죠? 집주인이나 나나 다 같은 인간인데, 그죠? 인간이 평등하게 전화받으면 집주인이 10% 나면 나도 집주인한테 10%만 내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세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네, 그게 걱정입니다. 안 놓는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세를 안 놓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제화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 집 아니면 안 가지려고 할거예요. 왜? 세를 못 놓으니까. 내봐야 법 때문에 10%밖에 못 받으니까 세를 안 놓을 거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법제화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만 집을 또는 뭐 토지를 소유할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그러면 10%만 내고 90% 지가 먹지 않느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실수요임을 빙자해서 90%를 지가 먹으려고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2개 하셨는데 두 번째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을 공동체 같은 걸 일으켜서 마을 사람들이 합심 노력을 해서 마을을 아주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마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올라간 땅값인데 그것도 징수해야 된단 말이냐. 마을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된단 말이냐. 저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 교과서에도 다 나옵니다. 지공기라는 책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월트 디즈니가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인가 그게 있습니다. 허허 벌판에다가 디즈니 월드를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만 없다면 그 땅값은 거의 제로인 겁니다. 제로에 가까운 땅에다가 자기가 도로 개발하고 뭐 일학시설, 오락시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디즈니 월드의 땅값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 뭐 지대평가의 기본입니다. 그 시설이 없다고 할 때, 불타서 없어졌다고 할 때의 땅값, 그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단위도 정부에서 공동체 단위의 삶을 인정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의 땅값, 그거를 정부가 세금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좋게 키워서 땅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 노력을 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단위를 개인 단위로 하느냐 공동체 단위로 하느냐 뭐 그거는 수 있다. 이제 그만해라. 예, 그동안에 참 힘든 2시간 동안 특히 오후 강의를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